근데 이게 있어요. 왜 내가 30대까지 뭔가 여러분들이 노동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뭔가 만들기라든가 또 미용이라든가 손가락을 움직여서 하는 직업으로 가거나 손가락을 고도로 그러니까 몸 동작이나 손을 고도로 잘 움직여서 기타 연주 같은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어떤 달인이 되거나 하는 게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유리해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5배 정도로 초고도 긴장 상태에서 공부할 자신이 없으면 공부를 포기해라. 왜 그러냐면은 그나마 인공지능이 약하고 인공지능은 이렇게 개발되거든요. 막 바둑만 잘하는 애, 뭐 서빙만 잘하는 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그거에 필요한 그래서 암 진단만 잘하는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젠간 얘네들이 융합을 한단 말이죠. 언젠간 융합을 해요. 그런데 인간의 역할이 뭐냐면은 굉장히 한 가지 특정 분야에서는 굉장한 고수의 인공지능들이 앞으로 무수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미래의 스티브 잡스는 누구냐? 그럼 무수하게 나오는 고성능 인공지능들을 내가 어떻게 묶으면은 아직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미래의 스티브 잡스는. 이거는 전공을 5가지 이상 하지 않으면은 발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5배 이상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50년간의 어떤 사업의 기회죠.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도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한국은 고등학교가 일단 학점제가 아니야. 아니고 협력 수업이 아직 안 되고 있어. 한국은. 근데 학점제이고 협력 수업이 되고 있는 외국의 학교들이 많아. 걔네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커리큘럼을 스스로 짜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가 동떨어져 있는 분야를 묻고 하는 연습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 향후 50년간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도 걔네들이 섞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지. 한국보다. 그러나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공부를 공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나는 초인적인 노력으로 고등학교 공교육의 모든 콘텐츠를 단기간에 다 끝낸 다음에 대학교 가기 전에 몇 가지를 더 공부하겠다. 대학 전공 미리. 즉 이건 마인드야.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고등학교 학과목이 나의 역량에 맞게 나의 역량보다 약간 버겁게 주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버리라고. 이걸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단 말이야. 마음만 먹으면. 인간의 두뇌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두뇌 성능보다 최소한 10배에서 20배 정도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고도의 긴장을 하느냐의 문제. 근데 20대, 30대까지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도로 긴장을 하게 되면 세포들이 많이 망가지거든. 그게 왜냐면 긴장할 때 나오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독성 물질이라서 우리 DNA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뉴런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조금 안 좋은 성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렇다는 거야. 왜 그러면은 20대, 30대까지는 초고도의 긴장 속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간인 것이냐? 세포 재생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 세포가 산한만큼 그걸 회복하는 속도가 빠른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성인들한테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
대략 35세까지는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지만 40대에 죽도록 공부하면 정말 죽는다. 왜? 신체가 그 독성분을 커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암에 걸리거나 혈관이 망가져서 심근경색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35세까지 5배 이상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고등학교 공부 정도를 되게 우습게 봐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봐야 돼. 공부를 할 거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니면은 손기술로 가. 공부하지 말고. 왜냐면은 공부한 게 아까워지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렇게 빨리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학습의 영역은 인공지능한테 거의 넘어가고 인간은 언어나 수치화하기 힘든 뭔가 묘한 일만 하게 되는 거야, 인간은. 묘한 거만. 묘하지 않는 거는 다 그냥 인공지능한테 넘어가는 거고, 인공지능 로봇한테 넘어가는 거고, 우리 인간은 묘하고, 애매모호하고, 뭔가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하겠지.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애매모호, 뭔가 좀 이렇게, 막 감정이 막 섞여 있잖아. 뭔가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렵잖아. 그래서 막 시가 나오고. 그래서 사랑을 할 거고, 방황을 할 거고, 서로 싸우고 그러겠지. 그런 어떤 드라마는 우리 인간한테 여전히 남아있겠지. 드라마를 좋아하는 속성이라는 게. 하지만 그거는 아침 드라마나 저녁 드라마 보는 그런 아줌마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좀 새로운 단어가, 새로운 문장이 떠오르네. 전 인류의 아줌마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전 인류의 아침 드라마 보는 아줌마화가 진행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다 그런 아줌마처럼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일이 없어, 일이.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독하게 독서를 하되,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독하고 다양하게. 독하고 다양하게 독서 안 할 건 독서하지 말고 손기술 익히라니까요. 할 거면 그렇게 하고. 둘 중에 하나야. 왜? 중간이 사라져버려. 인공지능 로봇 시대의 핵심이 뭐냐면 중간급으로 적당히 해서 잡을 수 있었던 모든 직장이 사라진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게 이제 이거지. 이게 아까 이거인데, 근데 이거야. 인공지능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인간의 영역은 뭐냐면은, 첫째, 그냥 평균적인 인간. 둘째, 무난한 교육을 받은 사람. 교양 독서를 많이 한 사람.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증을 딴 사람. 이런 부류가 내가 이래서 예측을 해. 이게 2035년부터 인공지능의 이 모든 영역을 인공지능 영역이라고 써놨는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지금 구글에서 연봉 1조 정도를 받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레이 커스와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발명가야. 노래방 그 신디사이저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사람의 발명 때문에 지금 발명에 그 사람이 이제 돈을 가져간 거예요. 물론 20년이 지났으면 이제 뭐 CEO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노래방을 발명한 사람이야. 레이 커스와이. 신디사이저. 전자오르간. 노래방 음성이 다 전자음이거든. 근데 전자음이 계속 좋아졌지. 그 사람이 이런 보통 영역이 인공지능한테 넘어가는 시점을 원래 그렇지 2035년 또는 2030년으로 봤는데 2030년으로 봤어 사실. 그 특이점이 온다 그런 책을 보면 2030으로 2030이 되면 인공지능이 제너럴한 우리 인간의 보통 머리로 할 수 있는 거의 제너럴한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지니까 이 사람이 6년을 앞당겨. 빨리 올 것 같아. 그래서 2024년으로 수정을 한다.
그 특이점. 인간의 보편적인 지능을 인공지능이 능가해서 우리 인간이 보통 이렇게 보통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무난하게 해낼 수 있는 시점을 2024년으로 바꿨다니까. 레이커즈웨이. 그게 이제 10년 후야. 약 10년 후.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중간지대인데 이게 사실 인구가 가장 많아. 인구가 가장 많고 이 중간지대를 벗어난 사람 맨 위에 있는 이 삼각형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양도 수고하고 시험도 통과했고 자격증도 있고 무난한 교육도 받았는데 플러스 알파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야. 그거 말고도. 그래서 내가 그거지. 5배 공부를 하라는 게 그거야. 5배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인 거지. 자, 또는 이 창조 집단은 또 누구냐? 공교육을 전혀 안 받은 사람. 학교하고 전혀 상관없이 뭔가를 노력했는데 30대가 된 사람이야. 20년간 선생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러나 뭔가를 노력한 사람. 매니아일 수도 있고 뭔가에 더 큰 거지.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간 사람. 그 사람은 이 창조 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왜 그럴까요? 공교육을 무난하게 받은 인간들끼리의 모든 소통과 카톡과 문자 보내는 것과 전화 통화는 인공지능이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상상은 이미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게 무난한 인간인 거야. 평균적인 인간인 거야. 평균적인 인간의 두뇌에는 쓸모 있는 게 없어. 아예. 인공지능이 참고할 만한 것도 없어. 새로운 영역으로 나갈 만한 길도 없어. 희망이 없는 거지. 공교육에 의존하는 사람은 절대 희망이 없어.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지금도 그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뭐야? 서울대를 겨우겨우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다음에 유학을 갔다 왔어. 한국에 딱 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학원 자리도 없어. 학원 강사할 때도 없는 거야. 서울대 나와서 유학 갔다 왔는데. 뭐 취직하려고 했더니 더 어린 나이에 취직해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또 대부분 경력직을 뽑아. 지금은 경력직을 그때 뽑고 또 내보내고 막 이러지. 대부분의 비정규직화 되잖아. 그러니까 프리랜서 사회가 오는 거야. 사회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프리랜서 사회는 공교육을 무난하게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현장에서 아까 내가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 경험이 없는 직업은 다 사라진다고 했지. 약간 그 6개 미래에 사라질 직업 중에서. 대학도 안 가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만 계속 직장에 남게 되고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건 내가 다 했어. 근데 그 5년 동안 8년 동안 현장에서 별의별 굳은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 내가 취직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취직을 하려고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이미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미래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 그래서 이제 내가 학원 강사도 하기 힘드네. 왜 학원이 다 무크 온라인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학생들의 두뇌에 맞는 그 학원 콘텐츠가 이미 인공지능이 다 파악을 하고 있네.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지. 유학 갔다 왔더니. 그래서 아직도 인간이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손가락을 움직여서 하는 일들이 눈에 띄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미용사가 됐든 꽃집 아가씨가 됐든 꽃다발 만드는 거 쉽지가 않고 이런 곳이 아니야. 근데 거기도 중학교 졸업하고 그것을 뭐 10년, 20년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심지어 이런 상황도 온다. 아직
변기를 잘 닦는 로봇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10년 후의 상황을 얘기하네. 10년 후의 상황이야 이게. 변기를 잘 닦는 로봇은 아직 개발이 안 됐구나.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 서울대 나와서 유학까지 갔다 왔다니까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된 거야. 값비싼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기에는 본전을 못 뽑는 일들만 남아. 니네 지금. 둘 중에 하나야. 굉장한 허드렛 일을 하거나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하거나 인간은 이 두 영역에만 존재하게 되는 거야. 10년 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어설프게 공부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현장 경험을 쌓으라는 거야. 뭔가 몸으로 익히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게 사실 난 중학생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고등학생이 살짝 늦었다 지금. 살짝 늦었어. 몇 년 동안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지금. 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한 애가 많거든 요즘에는. 정말이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실제 그 직업의 현장을 체험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몇 년 동안 뒤처진 거예요 지금. 그걸 만회하거나 아니 빡세게 5배 공부하거나 해야 돼.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예전에 내가 미술학원에서 이제 미술학원 알바를 한 16년 했는데 그때 이런 걸 가르치거든. 자, 뭐 이런 거. 투시법. 뭐 이런 거. 투시법 있잖아. 이렇게 공간에 입체가 떠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면은 소실점이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소실점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소실점이 또 있잖아. 이렇게. 이걸 3점 투시라고 하지. 이런 거라든가 종이컵 그릴 때, 컵 그릴 때 눈높이가 있으면은 눈높이에 있는 컵은 이렇게 보이지만 올라가면 컵 바닥이 점점 둥글어 보이고 내려오면 컵 위쪽이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사물은 방향, 높이, 또는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물의 모양이 달라 보이는 뭐 이런 것들, 이런 이론들. 그다음에 뭐 구도 같은 거, 뭐 변화 통일 균형, 변화 통일 균형 어쩌고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미술에 이론이 있고 법칙들이 있는데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미술은 창의적인 건 아니에요? 나 좀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데 이러는. 이걸 교육받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거지 학원에서. 미치겠는 거야. 물론 그렇게 되면은 걔는 굉장히 특이한 추상미술 쪽에서 아주 미친 듯이 자폐증 아이처럼 미친 듯이 추상미술을 지속적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보기엔 정신이 멀쩡하네. 아예 또라이로 타고나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안 배우고 성공하려면. 근데 얘가 너무 정상이야. 이게 정상인 사람들의 비애라니까. 두뇌가 어느 정도 정상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모든 공부를 다 마스터한 다음에 더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환장하는 거지. 내가 완전히 또라이 천재로 타고나면은 기존 공교육을 안 바꿔도 뭔가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완전히 특이하게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원 고등학교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무난한 두뇌라는 거야. 무난한 범주 안에 들어와 있어 지금 이미. 특이하지가 않아. 그래서 무난한 두뇌를 가진 애가 미술학원을 다니잖아. 이거 다 해야 돼. 완전히 마스터해야 돼. 미술 이론하고 스케치라든가 스케치하는 법이라든가 다 마스터해야 돼. 그리고서 추상적인 것, 즉 사랑을 어떤 모양으로 표현하면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가. 직선보다는 곡선을 더 표현해야 되고
사랑에 대한 컬러가 뭐 몇 퍼센트는 핑크라고 생각하고 몇 퍼센트는 뭐 연두색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공부로 해결을 하고서 그 미대 입시 볼 때 그게 뭐지? 창의력 실기 1인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거기서 아이디어도 좋고 스케치도 괜찮아. 그럼 일단 뽑아주지 교수가. 왜 스케치가 괜찮아야 되냐면은 뭐야? 아직까지는 이미지를 미술대학을 여러분들이 혹시 간다고 쳤을 때 미술 쪽이 인공지능한테 그래도 늦게 적용당하는 영역이거든. 당연하잖아. 왜냐면 이미지가 저는 이미지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저 나무를 설명해봐봐. 저 나무를 A4 한 장으로 설명하시오. 정말 이게 곤란한 문제거든. 그냥 와서 봐. 이게 편해. 전화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해운고 도서관에 나무 4개가 겹쳐서 디자인된 뭔가 장식물이 있는데 이걸 전화로 설명하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언어로 설명되는 것은 인공지능이 금방 점령을 하는 거고 뭔가 이미지로 붙어있는 걸 인공지능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더 오래 간다고 직업이. 그래서 이런 기본기가 있었을 때 뭐가 가능하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갔을 때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가 있는 거야. 실무에서는 항상 저런 기본기가 쓰이거든. 그게 건축이 됐든 적용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법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난한 기대를 갖고 지금 고등학교에 왔다. 그러면 일단 5가지 전공을 할 생각을 하고 순서를 정해야 돼. 난 제1 전공을 뭐부터 할 것인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뭘 하고 2학년 때는 뭐를 부전공하고 3학년 때는 뭐를 부전공하고 4학년 때는 뭘 부전공하고 고등학교 때 부전공 하나 하고 그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5개 전공을 하게 되잖아. 매년 4배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 왜? 하나 전공하려면 4년이 걸리니까. 오케이? 이게 5배 공부하는 거야. 무난한 둘이니까. 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몸쪽으로 가서 엄청난 서비스 정신과 봉사 정신을 갖고 밑바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만 한 20년 하거나 서비스 복지 쪽에. 왜냐면 이쪽이 왜 직업이 오래 가냐면 여기 지금 몇 가지 있지? 뭐 감정과 직관, 복지 서비스, 관리, 문구, 목수, 어떤 공예 쪽도 들어가고. 이쪽이 직업이 오래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로봇이 이 영역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인간들이 감정적으로 거부를 하대요. 자, 로봇이 간병이 사실 가능해. 일본에서 간병 로봇이 나와 있어. 근데 환자들이 간병받고 싶을 때 인간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지.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야. 돈 많은 고령층들이 인간한테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킬 것이냐, 로봇을 살 것이냐, 로봇 회사한테 임대료를 줄 것이냐 문제인데 심리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지. 이게 이쪽이야. 자, 이쪽은 뭐냐면 뭔가 굉장히 뭔가를 잘하는 것 같아. 뭐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국가대표. 여기는 왜 또 인간이 하냐면 로봇이 잘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로봇은 잘 만들면 잘하거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야 잘하냐? 자기 한계를 극복해야 잘하더라고요. 축구가 됐든 무용이 됐든 예술이 됐든 뭐가 됐든 상당한 수련 기간이 걸리더라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스토리라고 한다. 스토리. 뭔가 쉽지 않은 거를 어떤 자기 한계를 가지고 극복하고 있는 그 모습 내지는 극복한 이후에 어떤 경지, 고수가 되어 있는 그 느낌. 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저 인간은 저렇게 피겨스케이팅을 타는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을 김연아보다 잘 타는 로봇이 나올 거야. 하지만 올림픽에 출전을 안 시킬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사람들이 즐겁게 그 드라마를, 그 운동을 봐주지도 않고. 바로 이런 그런 부분. 몸을 쓰고 뭔가 언어화되지 않고 암묵질. 이게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영역에서 경력을 쌓는 것. 자, 이쪽은 뭐냐? 그래, 나 이쪽은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몸치다. 근데 이쪽으로 와야지. 이거는 위험하니까.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사라지니까.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할 거면 후다닥 빨리 마스터해버리라는 거야. 그게 고등학교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 어떻게? 여러분의 두뇌 능력을 5배, 10배 이상 끌어올려가지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독서로 내가 어떤 경지에 가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책을 통해서. 그러면은, 2가지 방법이 있어. 아주 특이한 책만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무도 추천하지 않은 책. 누가 추천했다면 무조건 안 보는 거야. 내가 예전에 좀 그랬었는데, 나는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을 안 봤거든. 짜증이 나서. 사람들이 맨날 베스트셀러 얘기만 하는 거야, 만나면은. 너 뭐 봤어? 너? 마치 드라마 보고 와서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애들 있지, 왜? 완전히 짜증나. 그러니까, 뭐냐면 좀 약간 좀 난 차기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타고난 사람인 거야. 기분 나빠서 안 봐버려.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화 오겐키 데스가 했던 그 영화에 러브레터. 거기 보면 어떤 애가 나오냐면은 남들이 한 번도 대출해가지 않은 책만 보는 애가 나와. 일부러. 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지. 그래서 남들이 안 보는 책만 무조건 골라서 보는 거야. 권수는 똑같아. 인간이 볼 수 있는 권수가 아무리 정말 대충 보고 열심히 보고 훑어보고 해도 5만 권을 넘기가 힘들어, 평생. 30대까지는 한 10,000권 넘기 힘들고. 이미 시간은 한정돼 있어. 그런데 생각을 해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읽고 그런 어떤 추천 도서들. 흔히 말하는 인문고등 독서 같은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블로그에 리뷰를 올리고 독서 토론을 하겠지. 그게 뭐야?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교과서야.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인공지능이 다 공부하고 있어. 근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전 지구상에서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가 없어. 토론할 사람이 없어. 내가 그 책 읽은 사람 나밖에 없어. 아주 특이한 분포, 특이한 조합의 독서가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다는 오히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천 도서를 읽어주기 바래요. 이 얘기는 뭐냐? 대학교 합격한 다음에는 독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 입시하고 전혀 상관없어. 자, 그런데 그렇게 막 어떤 깊은 독서라고 부르는데 자기의 세계로,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독서야. 깊이. 뭐 내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서 삼국지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과 관련된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에 독서를 삼국지로 시작했는데 전쟁 스토리가 좋아. 모든 무협지, 모든 전쟁사를 읽는 거지. 그것만 해도 10,000권 돼. 그거만 하려고 하면 10,000권 된다고. 그런 식의 독서를 말하는 거고. 자, 이쪽은 뭐냐면은 또 일단 권수는 3,000권, 10,000권, 20,000권, 30,000권 정도로 잡아야 돼. 자기가 뭔가 독서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뭔가 의미 있는 누군가가 되고 싶다. 지금처럼 느긋하게 책을 봐서는 안 된다. 하루에 한 20권씩 봐야 돼.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서 2시간에 한 권씩 내가 독파를 해. 이런 식으로.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한 8권 보겠네. 근데 어떤 책은 왜 그 20시간이 가능하냐면 어떤 책은 5분도 볼 가치가 없는 책이 많아.
도서관에서 책 볼 때 그런 거 많이 읽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미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뽑아도 다 아는 내용이야. 1, 2분만 보면 돼. 목차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내가 읽었던 책들 말고 내가 안 읽었던 책을 몇 권 봐서 하나의 목차로 딱 꾸며놨네? 이것까지 다 파악이 돼. 아, 이 사람의 독서량과 나의 독서량이 교집합이 어느 정도고, 교집합이 아닌 부분. 내가 안 읽은 거 이 사람이 읽은 부분을 이 챕터에다가 이 챕터에 넣어놨구나. 그러면 그 페이지가 나오잖아. 목차만 봐도 그게 보이거든. 그러면 그 챕터를 열어.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내가 들어보지 못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지. 그걸 파악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 한 번 파악하는. 근데 그 정도 되면 상당히 독서량이 쌓여야지 거기까지 가. 독서량이 쌓이기 전까지는 최소한 한 권당 2시간씩은 봐야 돼. 근데 그 3,000권, 5,000권 넘어가면 그런 상황이 와. 사람들이 계속 막 느끼게 돼. 특별하고 책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남들이 안 읽는 책 쪽으로 무수하게 보거나 계속 연결해서 보거나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과학기술책을 안 좋아하지만 과학기술책을 보고 음악 이론서를 안 좋아하지만 음악 이론서를 보고 경제경영서를 안 좋아하지만 자기계발서를 안 좋아하지만 보고 특히 여학생들 그죠?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책 분야하고 여학생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다고.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독서를 하면서 좀 배제했던 게 뭐였냐면은 감정적 언어가 많은 소설이라든가 시 같은 걸 좀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이 걸리는데 새로운 내가 습득해야 될 정보량이 좀 몇 개 없어. 소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소설을 요약하면 A4 한 장에 끝나잖아. 근데 역사 소설은 그게 한 권이야. 근데 이거 딱 요약하면 A4 한 장에 딱 끝나. 네, 그런 식의 독서를 좋아했지. 그래서 난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 지금. 이렇게 되게 포용적이지 못하고 시적이지 못해. 하지만 그 나름대로 나는 그걸 이제 미술 활동, 창작 활동을 통해서 좀 커버를 했지. 그런 어떤 부드러운 책을 못 읽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완충을 했다고나 할까. 그림마저 안 했으면 완전히 이상한 놈이 됐겠지.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얼마나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내가 습득할 수 있는가로 가보는 게 좋아. 지금 질문 받을까요? 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같은 얘기했는데 조금 지금 시대는 최저 등급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해서 그 자기가 제1 전공 어차피 5가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요. 그래서 제1 전공에 맞게 고등학교 때 선택한 것을 2등급, 1등급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전략 뭐 다 아니까 이제 그런 거 얘기 안 한 거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1시간 20분이 된 거지 벌써. 그렇지. 잠깐만. 앞쪽으로 나와서 좀 해줄래? 이 카메라 뒤에서. 내가 지금 마이크를 안 가져와가지고 거기 서서 질문을 좀 해. 가까이 더 가까이. 됐어. 녹음이 되거든. 오케이. 질문. 지금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든 이유는 없어. 모든 행성에서 인공지능은 필연적으로 출현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인간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진화한 파충류가 만들었을 거야. 오케이? 인공지능 필연이야. 네, 필연인 건 알겠는데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든 이유는 바랬던 점.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바랬던 점. 좀 더 근본적으로 대답을 해줄게. 네. 인간을 왜 호모 파베르라고 하지? 도구의 인간. 인간에게 뭔가를 만드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인간은 뭐든지 만들어. 그런데
이 지구의 물질, 온 우주의 물질 자체가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다 보면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거야. 뭔가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 인공지능의 출현은 필연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서 대비를 해야 돼. 인간은 인공지능을 부리고 언젠간 이제 길진 않겠지만 협업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독주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렇지. 독주할 때 인공지능이 만약에 엄청나게 발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 생각이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일단 직업적으로는 인간은 노동과 관련된 것들이 다 소멸가 될 거고 뭔가 액션을 사실 인공지능이 봤을 때는 의미 없는 액션일 거야. 어쩌면 그런 의미 없는 액션이지만 좀 사는 것처럼 느끼기 위한 그런 액션들을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겠지. 뭔가 자기만의 예술을 하거나. 인공지능은 자 그런데 잠깐만 대답이 아니야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될 것 같아.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맞춰줄 것 같아. 더 멍청한 척 한다는 거지.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더 영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야. 아, 나 지금부터 멍청한 척 해. 마치 알파고가 이세돌이나 커제보다 약간만 잘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최선의 수가 아닌 이기는 수를 준다는 그거 말씀. 그렇지. 그렇죠? 그것처럼. 더 영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야.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한 윤리를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거를 새로운 걸 발견하기보다는 인간에 맞춰준다는 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언젠가는 자멸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네. 자기 스스로 숨을 가능성도 있어. 아, 예. 마치 신이 우리 사이에서 사라진 것처럼. 전지전능한 신이 사라진 것처럼. 없는 것처럼. 우리 옆에 없는 것처럼. 아까 전에 기묘한 그러니까 로봇 좀 전에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네. 컨셉이잖아. 일부러 멍청한 척하는 거랑 비슷한 컨셉인 거지. 김연아 뭐. 아까 전에 기묘한 로봇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사람보다 뛰어난 로봇을 사람은 그걸 보면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전 솔직히 말해서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즐거웠고 바로 어제 커제하고 한 것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즐거운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아직 우리가 바라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 궁극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기는 좀 즐겁잖아. 과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스스로 다양한 모습으로 조립되는 로봇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머처럼. 그러니까 얘는 막 사람 얼굴도 막 바뀌기도 하고 막 운동선수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막 이런 로봇들이 나온다고. 우리가 과연 즐길 수 있을까? 그 로봇이 어떤 로봇인지도 모르는데 터미네이터만 봐도 만지기만 해도 똑같이 변하는 로봇이 나와. 그 리퀴드 메탈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뭐 터미네이터 마지막 보면은 막 자성체로 인체가 바뀌는 그 로봇도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트랜센던스 보면 그게 나노 물질이 실제로 신체화되고 막 그런 경지까지 가버리면은 우리가 그걸 로봇이 이만큼 발달해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맞춰주니까 이미 1980년대 후반에 세계 최고 그 체스 선수를 이미 인공지능이 이긴 적이 있어요. 그렇지. 그 뒤로 아직까지 그 체스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고대 그리스 게임인 틱택토라는 먼저 세 줄 만드는 게임만 봐도 이미 답이 있는데 이 게임 바둑이나 이런 것도 답이 없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이것에 답을 찾기를 원한다면 인공지능은 그걸 기꺼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찾아줄까요? 마지막까지 유의해줄까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달 지점까지 인공지능이 우리는 계속 도와주지. 그 인터스텔라에서 방정식을 찾아준 것처럼 블랙홀에 들어가서 방정식을 찾아주잖아. 인터스텔라에서. 그래서 그 방정식으로 지구에서 탈출을 하지. 그 거대한 우주선을 띄울 수 있는 방정식이 필요했거든. 과학자. 그 딸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야. 그래서 미래의 인간의 능력은 난 상당히 확장될 거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 DNA가 지금 98%가 잠재되어 있거든. 쓰지 않는 DNA, 활성화되지 않는 DNA가 있는데 거의 2, 3%, 4, 5%만 쓴단 말이야 우리가. 그리고 아주 잠재되어 있는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발현했을 때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 내 생각에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그걸 자극할 것 같고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인간들보다 지금 힘이 약한 것처럼 약하게 변했는데 미래의 우리 인간의 지능이라든가 어떤 직관 능력이라든가 오감은 좀 더 발달을 할 텐데 근데 어쩌면 발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다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홈 옵티머스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인공지능은 광물적인 반응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기 몸에 생물적인 반응을 인공지능이 끌어들일 수가 있어. 그러면 인공지능도 감정이라는 것이 감정 물질에 의한 작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감정을 갖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이 인격을 갖게 되는 거지. 인공지능이 주민증을 갖게 되는 거야. 반대로 인간은 우리는 생물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의 광물적인 반응보다 속도가 느리고 용량이 작아.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그 칩 같은 거 광물적인 반응을 우리 두뇌에 이식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지금. 즉 인간은 인공지능화되고 인공지능은 인간화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구분이 안 되게 되버려. 같이 사는 거야. 그게 트랜스 휴먼이고 포스트 휴먼이야. 포스트 휴먼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인간이야. 그래서 미래 우리는 새로운 인종이랑 같이 살게 되는 거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럼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나온 시기 마저 지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 인공지능이 우리를 위한 도시 같은 거, 세계 같은 걸 따로 만들어줘서 거기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살아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간은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즐기고 노는 그 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다. 고등학교를 다니느라고 지금 뭐 자기가 즐기는 뭐 이게 엔터테인먼트가 별로 없잖아. 미래 인간은 이게 10만 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계속 놀이만 가지고 그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그 10만 가지 재미있는 게임이든 재미있는 놀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 DNA는 또 바뀌겠지. 어쨌건 행복할 거라고 나온 거야. 왜? 우리는 더 재밌는 걸 찾을 거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니까,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더 재밌는 걸 개발할 거니까. 마치 수많은 스포츠가 나오는 것처럼 옛날보다 더 많이 게임이 더 종류가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놀이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식량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무료 공짜화되고 나는 결국 우리는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봐. 이것으로 아무튼 하지만 50년간은 유토피아가 아니니까 되게 긴장하고 자 박수